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생활 속 독성 물질에 대해서 이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주방 기구인 밥솥을 잘못 사용하면 중금속을 먹게 될 수 있다고요. 사실은 이제 밥솥의 가장 핵심이 그 내솥이잖아요. 근데 내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알루미늄 기반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스테인리스 기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기반이든 이제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청소가 세척이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코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코팅이 벗겨졌을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이제 금속 성분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금속은 아닌데요. 근데 그 자체가 거기서 이제 밥을 하거나 각종 요리를 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이 돼요. 뭐 실험적으로 다 증명이 됐고요. 근데 그 용출돼서 우리가 먹게 되면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이나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불필요한 알루미늄들은 신장 통해서 다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들잖아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이제 알루미늄 성분이 축적이 되는데 자칫 뇌에 축적될 경우에는 이게 알츠하이머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꾸 코팅 벗겨진 거는 이제 버려라, 교체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스테인리스 기본적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스테인리스가 자체가 있고 스테인리스의 기반으로 코팅된 게 있는데요. 일단 코팅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테인리스가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스테인리스가 뜻이 뭐죠? 스테인리스, 녹이 잘 안 쓴단 말인데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소재는 맞아요. 당연한 건데 근데 안전한 소재인데도 막 등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등급이 있다는 건 뭐죠? 등급이 높을수록 뭐 녹이 잘 안 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이 잘 안 쓰는 거지 영원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관리 잘못하면 그런 거 부식된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한 살면서 한 2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에 계속 오랫동안 접촉해 있으면 서서히 이제 부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자칫 이제 불구스러운 기운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부식이 일어났다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제 세척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호흡 사이에 음식물들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세척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습관 결국 이제 코팅이 안 벗겨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보통 저희가 실험을 해봐도 이게 그냥 음식하는 동안, 그러니까 밥이 되는 동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코팅 소재가 테플론이라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소재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소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실험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세척할 때 우리 철수세미나 이런 걸 박박 문지르잖아요. 그럴 때 보통 조금씩 계속 떨어져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떨어져 나와서 시간 지나면 완전히 벗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척할 때는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쌀을 내솥에 이제 바로 담고 거기서 헹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팅된 소재가 굉장히 안정하고 굉장히 기계정보성 좋은 소재인데 초기에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조직이 좀씩 약해지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밥을 쌀을 씻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 코팅이 얇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금속이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내솥이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가하는 그런 것들, 마찰이 일어나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알루미늄 코팅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내솥은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볼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됐는데 이제 순수 스테인리스 소재 같은 경우는 저도 참고로 집에 제 제품이 순수 스테인리스 내솥인데요. 좋긴 한데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세척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 확실히 그대로 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물에 충분히 불려놔도 상대적 코팅 소재보다는 벗겨낼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한 2년 된 제품은 저도 이제 수시로 가끔씩 관찰을 합니다. 불구스러운 게 보이는지. 그러면 그건 부식이 일어났다는 증거니까요. 그때 미련 갖지 마시고 반드시 교체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모든 전기밥솥 회사에서 내수만 따로 팝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냥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유효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요, 딱히 정해진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왜 사람마다 사용한 게 다 다르거든요. 세척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가요. 뭐 10년까지도 걱정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잘못해서 뭐 대충 세척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거기 이물질들이 많이 껴있거나 음식이 잔여물, 특히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이 혹시라도 많이 껴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서서히 성능을 좀 단축시키거든요. 그래서 보통 2년 넘어가면 관찰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 조리도구가 되게 유해 성분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쓸 때 또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오일 실리콘 소재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거 맞습니다. 안전한 거 맞고요. 도대체 얼마나 안전하길래 우리 몸에 넣겠습니까? 성형 보형물로 쓰는 그 소재가 바로 그 실리콘 소재입니다.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이게 뭐 산성도 높은 음식이나 염분이 높은 음식에 딱 닿았다고 해서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부에서 사용 못 하겠겠죠. 근데 사용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잔류세제입니다. 일반 다른 플라스틱과 비교해 봐도 이 실리콘 소재가 잔류세제가 더 잘 붙습니다. 저희 실험해 봐도 확실히 화학 특성상 더 잘 달라붙어요. 계면활성제가. 그래서 대충 생궈서는 나중에 용출 실험해 보면 그대로 뿜어져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도 없는 세제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척은 좀 더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마지막에 뽀드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충분히 헹궈 주시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는 실리콘 소재가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실리콘. 정확히 따지면 폴리실록센이라 불리는 플라스틱인데요. 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PDMS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고분자 소재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분해 현상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리를 하거나 뜨거운 열에 좀 닿게 되면 떨어져 나오는 게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실리콘 소재 뭐 주걱이나 뭐 이런 건데 시간 좀 닳아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참고로 다른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은 유해성은 연구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됐는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먹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전세 연구자들이 연구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른 독성 결과 참고해 보면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는 위험성이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 100%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리콘 이런 소재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좀 극한 환경이거든요. 다양한 뭐 산도 높은 곳들은 직접 닿기도 하고 뜨거운 열에 가끔 닿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갔을 때 환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다. 소모성 제품이다 생각하시고 흠집이 좀 눈에 띄게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무 주걱이나 나무로 된 주방기기가 조금 더 안전할까요? 나무 주걱, 뭐 나무 도마, 뭐 나무 젓가락, 나무 수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도 실험해 보면 이거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세제를 머금는 정도가 이 실리콘하고 차이도 다릅니다. 실리콘도 많이 머금지만 상대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 식기류들은 세제 그 안에 기공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충분히 헹궜다 생각하는데 다시 용출 실험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세제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먹는 거고 다시 우리가 그걸 조리하거나 음식 닿게 되면 세제가 다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나무 식기류는 역시 세척에 더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나무 식기류는 좀 별도의 세제로 닦으시라고 주방 세제 말고 그냥 뭐 먹을 수 있는 세제도 있잖아요. 뭐 베이킹 소다라든지 이런 거 정도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이런 미생물 번식을 되게 잘해요. 기공도 많은데 그 음식물 찌꺼기도 있을 수 있고 수분도 많으니까 이게 조건만 맞으면 미생물 번식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습한 주방에서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 바람직한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가끔씩 햇빛에 좀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국내 여성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 주방 환경 때문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가스레인지를 안 쓰고 인덕션을 써도 유해 물질에 좀 노출될까요? 일단 좀 차근차근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나라 폐암 환자 남자는 약 70%가 흡연자입니다. 흡연자고.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담배 많이 피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폐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팩트잖아요. 근데 여성 폐암 환자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약 90%는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데도 폐암에 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계에서도 이제 이걸 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담배도 안 피는데 여성들은 폐암에 잘 걸릴까? 우리나라 여성들만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근데 이상하잖아. 우리나라만 유전적으로 이상한 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꼽은 여러 원인 중에 하나를 지금 주방 문화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스레인지 보급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미국은 30%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다 가스레인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가스레인지 자체를 퇴출시키려고 했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 자체를 판매 금지하는, 사용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제출됐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소송 중이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참고로 왜 그러냐면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 화학물질이 공중 많이 날아가니까. 대표로 이산화질소가 많이 날아가는데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계속 들이마시니까 폐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가스레인지가. 자, 그런데 그럼 가스레인지 안 쓰고 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는 크게 하이라이트하고 인덕션을 나뉘는데 그럼 이거는 괜찮은가라고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레인지도 가스레인지가 좀 더 나은 거지 기본적으로 요리할 때 생기는 위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이라이트든 인덕션이든 표면 온도를 이렇게 보면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갑니다. 200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서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 200도 이상의 그런 조리를 뭐 지지고 볶고 튀고 구우면 수많은 미세 유증기가 날아가는 거, 눈에도 안 보일 정도 유증기가 날아가는 건 기본이고 그 요리의 그 성분 중에 분해되는 것들이 생겨요. 분해 생성물들이 공기中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옆에 공기청정기 틀어놓으면 막 불을 뿜잖아요. 뭐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단순히 수분 때문만은 아니에요. 또 공기중에 날아가는 거지 아크릴레인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는데 그게 담배 필 때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요리하시는 분은 계속 들이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 맞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의 약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거 충격 32%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연령대도 다양한데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들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계속 그런 조리흉, 유해 화학물질, 요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리흉들에 대해서 하루에 8시간씩 노출되시잖아요. 그게 장기간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폐 이상 한 현상이 폐의 어떤 유해성이 드러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고온에서 여기서 고온이라 함은 200도 이상입니다. 그 상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유해 물질이 많이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레인지 후드 켜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옆에 있는 창문 하나 여는 건 환기가 아닙니다. 저희 실험해 보면 농도가 잘 안 떨어져요. 실제 2개 이상 여셔야 됩니다. 옆에 하나 열었으면 딴 것도 하나 크게 여셔야 돼요. 그래서 공기순환이 잘 되면서 유해물질 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제 실험적으로 직접 확인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끓이는 과정에서 어떨까요? 보통 끓인다는 게 물을 기반으로 끓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것저것 넣고 끓여봤자 100도를 크게 안 벗어나요. 그 상태에서 조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가 열을 가야 된다면 그냥 끓는 물에 데치는 거죠. 삶거나 데치는 거죠. 고기를 드시더라도 삶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해물질이 공중에 날아가는 게 없습니다.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정갈한 음식 요리 비중을 높이시는 게 요리하시는 분의 건강도 그렇고 그걸 먹는 사람의 가족의 건강도 더 좋아진다는 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즘 미세먼지 농도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 많은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 창문을 열고 조리할 때는 꼭 환기를 하는 게 더 나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밖에 미세먼지가 높아도 요리하는 순간은 반드시 환기를 시킵니다. 그걸 안 하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그 미세먼지가 밖에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조리흉 같은 건 빼내시고 창문 나중에 닫은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전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어프라이기를 쓰는 분도 많은데요. 에어프라이기도 발암물질을 폭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일단 에어프라이어 자체는 위험한 건 아닙니다. 위험했다면 정부에서 못 팔게 했겠죠. 근데 팔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다만 중요한 건 온도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탄수화물 특히 많은 음식을 이제 조리하게 되면 그 120도 이상이 노출되면 자칫 그 안에 어떤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어떤 아미노산이랑 어떤 당과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120도 넘어가면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EA 발암물질이 형성됩니다. 1군 발암물질 바로 밑에 단계 2A 등급인데요. 그 정도로 어떤 발암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그런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생성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의학계에서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한 10계명 하면 항상 튀긴 음식 뭐 그런 거 좀 조심하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화학물질인데 그게 120도 이상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 에어프라이어 이용하실 때는 가급적 120도 이하로 설정하는 게 좋은데 120도 이하로 설정할 건 그거 왜 쓰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지침도 있어요.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190도 정도 설정하되 좀 시간을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최대한 짧게 하게끔 그런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급적인 150도, 현실적으로 한 150도 정도 설정해 두시고 좀 최대한 조리 시간 짧게 가져가시는 게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다들 '아 그럼 전자레인지를 쓸까? 그게 더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물을 이제 기본적으로 진동시켜서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발생하는 원리고 그러니까 물을 기반인데요. 저게 물이 좀 많은 상태의 것을 이제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실제로 크게 그 뭐 또 100도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칫 이제 수분 함량이 좀 적은 상태에서 뭐 돌리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뭐 120도, 150도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부위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해당 부위에서 그런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것들이 생성될 수가 있는 건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에어프라이에서 높은 온도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수분 많은 거 돌리시는 게 제일 나아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